봅시다. 오늘 올려준 영상은 이제 작년 수능에서 경제 파트를 조금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전 시가에서 이제 탐군가와 농가에 대한 해설적인 이야기들을 조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일단은 이 비문학적인 부분들 좀 이야기를 할 건데, 정말 많이 어려워졌어요. 정말 많이 어려워졌고, 이제 예전에 가르치던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거를 조금 많이 느꼈던 수능이었고, 이제는 하면 좋다라고 했었던 그런 부분들이 이제는 되게 필수적으로 넘어온 부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EBS 같은 경우도 문학 위주의 그런 연계였다면 이제는 비문학적인 부분들도 되게 많이 연계가 돼서 80분이라는 시간 동안에 비문학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학생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역량들이 훨씬 더 많아진 수능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내년에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일이기는 하겠지만, 이거보다 더 내려갈 거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기는 하지만 우리는 어쩔 수 없잖아요.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준비를 해야 되는 거에 맞고,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게 이런 식으로 비문학적인 해설들을 이제 하나하나 다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에 3학년 시작하기에 앞서서 좀 몸을 푸는 느낌으로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 수업 때 조금 더 다시 한 번씩 볼 작품들이지만 그래도 이제 워밍업 느낌으로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 작품을 하기 위해서 뭘 알고 있어야 되고 어떤 식으로 읽어냈어야 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죠. 첫 번째, 기축통화는 국제거래의 결제 수단으로 통용되고 환율 결정의 기준이 되는 통화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가장 먼저 이 기축통화라는 정의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결제 수단으로 이제 통용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두 번째로 뭘 결정해 준다? 이제 환율을 결정해 주는 통화구나라는 정의를 이제 잡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뒤에서 나오지만 오늘날 이제 달러가 바로 이제 대표적인 기축통화라고 볼 수가 있겠죠. 실제로 우리가 이제 아프리카 같은 데 가서 혹은 중동에 가서 우리나라 돈을 주면 안 받는 데도 많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제 달러를 줬을 때 그거는 그 나라의 돈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이제 받아줄 수 있는 환경이 생기죠. 그 이유가 이 달러가 전 세계적으로 보편적으로 쓰이는 기축통화이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이 기축통화라는 이미지 정도는 알고 계셨어야 되고, 그 다음 1960년 트리핀 교수는 브레턴 우즈 체제에서 기축통화인 달러화의 구조적 모순을 지적하게 됩니다. 자, 이제 비문학적인 이야기들이 항상 이런 식의 구조를 만들어줘요. 항상 이 문제점을 제시한 후에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만들어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후의 구조가 만들어져요. 이 전에는 이러한 문제점들이 있었는데 후에는 그 문제점이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해결이 된다라는 이런 구조적인 부분들이 만들어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분법적인 사고가 가능해지게 되는 거예요. 이 전 단계와 후 단계의 본질적인 차이가 무엇이었기 때문에 이거를 해결해 줄 수 있었는가, 거기에 초점을 두면서 글을 읽는 게 무척이나 중요하다라는 거죠. 사실 여기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이게 왜 해결책이 될까를 이해하는 게 이제 어렵기 때문에 이런 전반적인 이해도가 필요하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천천히. 그래서 이제 주어가 나옵니다. 이 트리핀 교수는 브레턴 우즈 체제에서 기축통화인 달러화의 구조적 모순을 지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어 A 첫 번째 주어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트리핀 교수라는 사람의 주장이고요. 이꼴 그 당시 브레턴 우즈 체제, 미국의 이 브레턴 우즈 체제에서 뭐가 있었다? 문제점이 있다. 구조적인 모순이 있다. 문제점 제시. 그럼 이 문제가 뭔지 확인하고 그걸 어떻게 해결했는지의 과정을 보시는 게 중요하겠죠. 한 국가의 재화나 서비스의 수출입 간의 차이인 경상수지는, 그러면서 정의가 다시 한번 등장을 하게 되는데 개념이 나옵니다. 한 국가의
재화와 서비스의 수출입 간의 차이라는 경상수지가 이제 등장을 해요. 그래서 수입이 수출을 초과하면 적자이고 수출이 수입을 초과하면 흑자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분법적인 체계를 또 던져줍니다. 아주 놀랍게도 이 부분이 문제를 푸는데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게 돼요. 수입이 수출보다 더 넘게 되면 이제 적자가 되고요. 수입이 수출보다 이제 적게 되면 수출이 더 넘게 되면 흑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정의를 던져주지만 이 기축통화와 마찬가지로 이 경상수지 정도는 우리 친구들이 조금 알고 있었으면 하는 개념 중에 하나인 거고요. 실제로 이런 부분들은 이제 EBS에서 등장했었던 이야기들이기도 합니다. 이제 나라와 나라가 있잖아요. 이제 우리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반도체를 많이 팔죠. 반도체를 많이 팔고 미국도 이제 다양한 물건들을 이제 많이 팔게 될 텐데 이 미국과 한국 이 나라와 나라에서 서로 물건을 거래할 때 있어서 토탈 합계를 이제 경상수지라고 생각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때그때 그런 것들이 다른데 이 미국은 기본적으로 돈이 많은 나라고 기축통화의 나라이기 때문에 조금 손해를 보면서 거래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계속 이제 이 나라를 도와주기 위해서 실제로 우리가 이제 6.25 이후에 되게 이제 못 살던 나라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적자가 나면 돼야 안 돼요. 적자가 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미국이 이 한국을 그 공산주의가 아니라 이 자유민주주의로 이제 영입하기 위해서 그냥 돈을 그냥 주기는 좀 그렇잖아. 그래서 돈을 빌려주거나 혹은 이런 경상수지를 흑자로 만드는 그런 구조들을 도움을 많이 줬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가 이제 흑자가 되게 되면 미국은 자연스럽게 이제 적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나라와 나라의 관계들이 있는데 그 관계들의 이 결과값들을 이제 경상수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경상수지가 흑자다라고 하면 수출이 많았다는 거고 경상수지가 적자다 그러면 이제 수입이 많았다라는 건데 이제 뒤에서 이제 나오지만 이 경상수지가 뭐랑도 되게 민감한 영향을 미치게 되냐면 이 환율 이 돈의 가치가 왔다 갔다 하는 거에 따라서 이 경상수지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그 관계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하고 있었으면 이거는 이제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쉽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좀 더 가보죠. 그는 미국이 경상수지의 적자를 허용하지 않아 국제 유동성 공급이 중단되면 세계 경제는 크게 위축될 것이라고 하면서도 반면 적자 상태가 지속돼 달러화가 과잉 공급이 되면 준비 자산으로서의 신뢰도가 저하되고 고정 환율 제도로도 붕괴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되게 숨막히는 이야기들이 되게 많은데 자, 키워드를 한번 보죠. 그래서 경상수지 적조를 허용하지 않으면 이제 유동성 공급이 중단되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이런 그다음에 자산의 신뢰도 저하 그리고 고정 환율 제도의 붕괴라는 식의 뭘 제시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문제를 제시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이분법적인 체계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어요. 자, 경상수지 적자를 허용하지 않아 즉 수입이 더 많은 상황을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자, 적자를 두기 싫어요. 그러면 국제 유동성 공급이 중단이 된대요. 자 그럼 여기도 이 키워드가 뭔지를 알고 가는 게 중요하겠죠. 이 유동성이라는 건 결국은 잘 흘러간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전체의 경제를 기계라고 비유를 했을 때 기계를 잘 돌리게 하는 건 이제 윤활유 같은 것들이거든요. 뻑뻑하지 않게. 근데 이 경제를 잘 돌아가게 만드는 건 결국은 돈입니다. 돈이 없으면 이제 투자도 안 하고 사람들도 고용을 하지 않고 그리고 사람들도 물건을 사지 않기 때문에 다 이제 돈이 시장에 돌지 않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잘 안 굴러가게 되는데 말 그대로 이 달러 이 수입이 많다라는 거, 즉 적자를 본다라는 건 결국은 다른 나라한테 돈을 풀어준다라는 얘기인 거거든요. 이 미국이 이 A라는 나라한테 적자가 많이 난다라는 건 이 A 나라에서 물건은 많이 사들이지만 내가 그만큼 뭘 준다라는 거예요? 달러를 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달러는 이제 또 다른 나라와의 이 관계에서도 서로 돈이 돌게 되는 구조가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마음에 안 들어. 더 이상 이 물건 더 받지 않고 달러 많이 안 줄 거야라고 여기서 끊어버리면 이 달러가 여기서 줄어들게 되죠. 그럼 자연스럽게 돈이 줄어들게 되고 유동성이 줄어들게 된다.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여기서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돈이 없게 되기 때문에 어떤 식의 구조가 만들어진다.
세계 경제가 위축이 된다. 그죠? 그래서 세계 경제 위축. 이런 문제점을 이제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마음대로 이런 것들을 정리할 수 없었었는데 이번에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당선이 되게 큰 인기로 당선이 됐었던 이유도 이런 것들을 이제 고려하지 말자. 우리나라가 먼저지 다른 세계의 경제가 위축된 게 뭐가 의미가 있냐? 응? 미국이 미국답게 위대한 미국으로 바꾸자 이런 식의 이제 설득을 펼쳤기 때문에 많은 공감을 얻은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 반대도 이제 마찬가지. 반대로 이게 그래 우리 세계 경제를 위해서 우리가 이만큼 희생할 수 있어. 우리는 세계 경찰이니까 이런 식의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반면 적자 상태가 지속돼. 계속 적자인 거야. 적자 상태가 지속돼 달러화가 과잉 공급되면 그럼 반대로 돈을 많이 푸는 거야. 계속 이제 물건을 사게 되고 돈이 너무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많이 있다라는 건 이제 희소성의 문제인 거야. 희소성이 떨어지게 되고 희소성이 떨어진다라는 건 이 돈의 가치가 어떻게 되는 거죠? 올라가는 거랑 똑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돈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꼴 준비 자산으로서 신뢰도가 저하되고 그죠? 그다음에 고정 환율 제도도 붕괴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일단 이 신뢰도 저하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떤 면에서 신뢰도가 저하된다라고 볼 수 있죠? 이 준비 자산으로서의 신뢰도가 저하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아까는 달러가 무슨 통화라고 했어요? 이 기축 통화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라마다 이제 자기의 돈이 있지만 이 국가의 돈이 있지만 이거와 동시에 뭐까지를 이제 같이 갖추고 있어야 되냐면 달러를 같이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이 돈을 아무리 많이 찍어내도 또 다른 나라와 뭐 거래를 했을 때 대표적으로 이제 기름을 못 들여오면 큰일 나잖아요. 이 돈을 아무리 주려고 해도 이 돈의 가치가 없으면 이 나라에서 그 거래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돈을 얻었고 이거를 이제 또 해결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나는 너희 돈이랑 거래하지 않겠다. 뭐 올리 뭐야? 올리 달러. 무조건 달러면 달라. 네 나라가 망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 돈의 가치가 전 세계적으로 공용되는 달러를 달라. 그래서 이 달러를 많이 확보해 놓는 게 무척 중요했어요. 요즘은 그런 게 좀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과거에는 그런 것들이 엄청나게 중요했죠. 그래서 이 달러를 확보하는 게 엄청나게 중요했었는데 근데 이 달러가 점점 시장이 너무 많이 풀렸어요. 그리고 가치가 떨어지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100달러를 갖고 있었는데 옛날에는 내가 이 A라는 물건을 100달러를 주고 살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달러가 가치가 떨어진다라는 건 이 A라는 물건의 가치는 고정이잖아. 근데 이 달러를 더 많이 줘야 된다라는 거야. 옛날에는 100달러였는데 이제는 200달러를 다 줘야 이 A를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가지고만 있었는데도 이 달러의 가치가 하락했기 때문에 손해를 보게 된다는 거야. 아무런 해킹도 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뭐야? 더 이상 달러를 내가 많이 갖고 있을 필요가 있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이 신뢰도 저하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 자연스럽게 뭐도 붕괴가 될 것이다. 고정 환율 제도가 붕괴될 것이다. 말 그대로 키워드를 좀 따시면 좋은데 이제 환율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고정이 되어 있다는 거죠. 1달러에 1,000원. 여기서 이제 고정을 시켜놓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건데 근데 지금 달러의 가치가 뭐예요? 요동치는 거야. 그럼 더 이상 이 고정할 수 있는 여건이 생긴다 안 생긴다? 생기지 않는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제 유동적으로 환율을 조정하게 되는 그런 식의 변화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역사적으로 이제 봐야 되는데 과거에는 고정 환율 제도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고정 환율 제도가 왜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이해가 과거에 이제 EBS에서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EBS 특강에서 이게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세계 대전을 거치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 나라들만의 이득을 우선순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역사적인 이야기들 때문에 문제점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고정환율 제도가 생기는데 이 얘기들은 그때 EBS 작품들을 보면서 좀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생길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트래핀의 딜레마는 그러면서 이제 개념을 정리를 해주죠. 지금 이 얘기를 다 한 거예요. 여기서부터 했었던 이 이야기가 정리가 됐죠. 이 얘기를 트래핀의 딜레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국제 유동성 확보와 달러화의 신뢰도 간의 문제인 거죠. 그래서 두 가지인 거죠. 여기 유동성 확보를 하기 위한 이야기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신뢰도도 수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문제가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설명을 조금 더 해줍니다.
국제 유동성이란 국제적으로 보편적인 통용력을 지니는 주불 수단을 말하는데 금 본위 체제에서는 금이 국가 유동성의 역할을 했으며 각 국가의 통화 가치는 정해진 양의 금의 가치에 고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 간의 통화의 교환 비용인 환율은 자동적으로 결정이 됐죠. 자, 그러면서 이제 기역, 니은, 그리고 이제 디귿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자, 문제는 결국은 뭐에서 나올 것이다? 이 기역과 니은과 디귿의 본질적인 차이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나올 것인 거죠. 그것을 물어보는 방식이 조금 더 세련되고 어려워지는 것뿐이지 출제 의도 자체는 그렇게 바뀌지 않았거든요. 자, 그래서 생각을 해보는 거죠. 자, 첫 번째 기역. 도대체 금 본위 체제가 뭘까? 그래서 가장 초창기에는 뭐예요? 금이 국제의 유동성 역할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편적인 통용력이 처음에는 달러가 아니라 금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래를 할 때 너희 나라 돈 말고 금으로 내놔라, 이런 식의 거래가 됐었던 거고, 각 국가의 통화 가치는 정해진 양의 금의 가치에 고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1kg의 금에 우리가 1,000원이라면 1kg에 뭐다? 1달러를 줘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자. 이런 식의 생각으로 이 금이 그 기준이 됐다라는 거죠. 이에 따라 통화 간의 교환 비율의 환율은 자동적으로 결정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 키워드는 고정이 포인트고요, 자동이 포인트였죠. 그래서 이제는 이제 1달러와 1,000원의 환율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진다는 거죠. 자, 이후 브레턴 우드 체제에서는 국제 유동성으로 뭐가 추가됐어요? 달러가 추가되죠. 자, 여기에서 되게 민감해야 되는 거예요. 왜? 본질적인 차이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이 되죠. 여기에 금에다가 플러스 뭐까지 붙은 거예요? 달러까지 붙어버린 거예요. 달러까지. 이게 본질적인 차이죠. 자, 그럼 이 변화가 어떤 문제점을 만드는가? 어떤 변화를 만드는가? 그래서 금환 본위제가 만들어집니다. 이꼴 금환 본위제. 이제 금과 돈이 같이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1944년에 성립된 이 체제는 미국의 중앙은행 금태환 조항에 따라서 금 1온스를 언제나 35달러를 맞교환해야 된다라는, 얘가 이제 고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가 금 1온스를 갖다 주면 무조건 거기서 35달러를 줘야 되고, 반대로 이제 35달러가 갖다 내면 금 1온스를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전 세계에 기준이 되는 은행의 역할을 하겠다라고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의무란 말이에요. 의무. 우리가 이제 기축 통화를 갖게 하는 장점이 있지만 그거에 따른 이제 의무도 지게 됐죠. 그래서 다른 국가들은 달러화에 대한 자국 통화의 가치를 고정했고,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에 맞췄다고요? 1kg에 맞췄다면 이제는 뭐에 맞추는 거야? 그 금 이꼴 달러이기도 한 거고요. 그리고 이게 다른 나라의 기준이 돼버린 거죠. 자, 우선순위가 달라진 거예요. 이 금에 맞추고 얘랑 만들어져서 얘랑 똑같구나 이렇게 보는 거랑 이렇게 고정한 다음에 이렇게 바꾸는 거랑은 완전 천차만별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일어나는지 한번 보자고요. 그리고 달러화로만 금을 매입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환율은 경상수지의 구조적 불균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1% 내용의 변동만을 허용을 했고요. 그래서 이에 따라 기축 통화인 달러화를 제외한 다른 통화들의 환율은, 교차 환율은 자동적으로 결정되게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자, 이때는 모든 나라가 금을 기준으로 결정이 됐다면 이제 이 브레튼 우드 체제에서는 뭐예요? 달러와 우리 나라 것만 매칭을 하면 자연스럽게 뭐야? 이 B 나라와의 달러의 관계로 우리 관계의 환율이 만들어진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위치가 금에서 달러까지 추가가 된 거고 오히려 달러가 더 메인이 되게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 문제점이 어떻게 발생되는지 한번 보죠. 엄청 큰 문제점이 만들어져요. 자, 그래서 이게 천년만년 이렇게 잘 살 줄 알았는데 1970년 초에 미국은 경상수지 적자가 누적되기 시작을 했고 달러화가 과잉 공급되어 미국의 금 준비량이 급감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이게 뭐야? 결국은 이쪽이 문제가 터지게 됩니다. 자, 경상수지가 적자가
누적된다라는 거. 자꾸 돈이 외국으로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뭐라고 해? 달러화의 과잉 공급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돈이 외국으로 풀렸다라는 건 과잉 공급이고, 과잉 공급 이꼴 돈의 가치는 어떤다? 달러의 가치는 하락한다는 얘기와 똑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금 준비량이 급감한다. 왜 이게 이걸로 이어지는지도 조금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즉 달러의 가치가 급감하는 거. 얘 봐봐. 예전에는 35달러에 내가 35,000원 줄 수 있었어. 이게 좋거든요. 근데 이 달러의 가치가 어떻게 됐어요?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35달러의 가치지만 이제는 이 가치가 떨어졌다라는 거. 그러니까 예전에는 35,000원을 주고 얘를 살 수 있었는데 얘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것보다 뭐예요? 더 적은 비용으로, 즉 뭐 2만 원이라든지, 그죠? 만 원이라든지 적은 비용으로 이 35달러를 살 수 있게 돼버린 거야.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똑같은 돈을 가지고 더 많은 달러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하고 여기는 변하는데 문제는 뭐예요? 이 35달러가 이 1온스의 금으로 고정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즉 예전에는 35,000원으로 35달러를 사서 금을 살 수 있었는데 이제는 이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만 원을 가지고 35달러를 사서 금을 얻을 수 있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치가 떨어졌다라는 건 다른 사람들이 달러를 더 많이 얻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라는 거고, 돈이 더 금을 더 많이 살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이제 여기에 더불어서 뒤에서 이야기가 되지만 지금 돈의 가치가 자꾸 떨어지잖아요. 근데 뭐는 변하지 않을까? 금은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자꾸 달러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금을 살려고 노력한다라는 거지. 이 문제점을 가지고 좀 더 설명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금태환 의무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게 되고요.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달러화의 가치를 내리는 평가절하. 자, 문제점이 생겼죠.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첫 번째, 달러화의 가치를 내리는 평가절하. 또는 달러화에 대한 여타국의 통화의 환율을 하락시켜 그 가치를 올리는 평가절상. 이 두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하지만 브레턴우드 체제와의 달러화의 평가절하는 규정상 불가능했기 때문에 당시 대규모 무역 흑자 상태였던 독일, 일본 등 주요국의 평가절상의 주요국들은 평가 정상에 나서려고 하지 않았다. 즉 여기는 이걸 해줘야 되는데, 이건 이제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이제 픽스를 해줬죠. 그럼 이제 평가 정산을 해줘야 되는데, 이거는 뭐야? 다른 나라가 해줘야 되는 거야. 이 흑자. 왜?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은 흑자거든. 여기는 독일, 일본. 얘들 입장에서는 이걸 바꿔줄 필요가 없는 거야. 달러의 가치를 올려줄 필요가 없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이득을 보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 상황이 유지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으로 독일의 마르크화와 독일의 엔화에 투기적 수요가 증가했고 결국 환율 변동의 압력은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이 얘기가 뭐냐? 독일과 일본이 자꾸 돈을 버는 거예요. 자꾸 돈을 버리고 이 독일, 그러다 보니까 돈의 가치와 독일의 가치와 일본의 가치가 점점 올라가는 거고, 동시에 아까 전에 자꾸 뭐가 떨어진다라고 했었죠? 달러가 자꾸 떨어져, 가치가. 자꾸 떨어지니까 상대적으로 뭐예요? 상대적으로 이 일본의 엔화라든지 이 독일의 마르크화가 가만히만 있어도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1월에 1달러에 100엔이었어. 이렇게. 근데 12월에 1달러에 이게 가치가 올라가서 뭐가 돼요? 50엔이 돼버린 거. 그러니까 가만히만 있어도 내가 이제 1달러로 100엔을 사놨을 때 갑자기 몇 배가 돼버리는 거예요? 2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환율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이제 환칙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식의 구조가 돼버리는 거고, 자꾸 이제 독일과 일본에 돈을 이제 투자하려고 노력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런 사고 방식이 이제 깔려 있었다. 였는데,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각국은 보유한 달러화를 대규모로 금으로 바꾸길 원했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왜? 달러는 자꾸 떨어지거든. 달러의 가치가 자꾸 떨어지기 때문에 자꾸 이 금으로 바꿔놔야 돼. 왜냐면 금의 가치의 절대성은 변하지 않거든요. 달러가 떨어지더라도 금으로 바꿀 수 있는 엔이라든지 금으로 바꿀 수 있는 이제 마르크화는 훨씬 더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이 가만히만 갖고 있어도 떨어지는 달러보다 이제 현물 자산, 이 금을 가지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아까 전에 문제가 뭐였어요? 금 준비라면 급간했다라고 했었잖아. 사람들이 자꾸 또 뭐 하는 거야? 자꾸 금으로 더 달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더욱더 부각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이제 계속 된 거죠. 여기까지 볼까요? 그럼 이 상황에서 미국이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이었냐? 그래서 미국은 결국 달러화의 금태환 정지를 선언한 닉슨 쇼크를 단행했고,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 포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해. 때려버리고 이 브레즈턴 우드 체제는 붕괴되기 시작을 했다. 그래서 이제 이 1온스 이꼴 35달러. 무조건 이거를 고정을 했었던 이 기준을 어떻게 했다? 박살내 버렸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게 유동적으로 바꿀 수 있었으면 1온스 70달러 하자. 우리 같이 떨어졌으니까 1온스 100달러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었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겼을 텐데 이거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이제 미국만 피보는 상황이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우리 못하겠다. 그래서 이 닉슨 토크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나 붕괴 이후에도 달러화의 기축통화 역할은 계속하게 됩니다. 이후로 이제 규모의 경제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세계의 모든 국가에서 어떠한 기축통화도 없이 각각 다른 통화가 사용되는 경우 두 국가를 짝짓는 경우 수만큼 환율의 가짓수가 생깁니다. 그러나 하나의 기축통화를 중심으로 외환거래를 하면 비용이 절감하고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 달러가 이 기축통화의 역할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왜? 원래는 금이었고 금과 이 달러가 매칭이 시켰으니까 얘가 이제 그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끊어졌잖아. 그러니까 더 이상 얘한테 이제 부여할 수가 없는데 이미 그렇게 상황이 돼버린 거지. 몇 년 동안 이제 1달러에 우리나라 얼마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던 이 상황이 너무나 오래되었고 그리고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두 가지거든요. 기축통화가 없을 경우와 있을 경우를 이제 구조화하고 있는데 없는 경우는 뭐예요? 두 국가를 짝짓는 수만큼 즉 두 명의 나라가 있으면 두 개. 자, 세 명의 나라가 있으면 몇 개가 나올까요? A, B, C가 있으면 A, B, A, C, B, C 총 세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A, B, A, C, B, C 이게 세 가지가 나와야 되고, 그죠? 그리고 이제 네 명이 됐을 때 어떨까요? A, B, C, D가 있으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6개가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다 짝짓는 수만큼 만들어지기 때문에 훨씬 더 뭐예요? 효율적이라는 거지. 왜 기축통화가 있으면 이 미국 기준으로 A 만들고, 그죠? B 기준으로 미국 기준으로 B 만들고, 그죠? C 기준으로 C 만들면 돼요. 그리고 나서 뭐예요? 이 미국 기준으로 B와 B를 이런 식으로 매칭을 하면 되기 때문에 한 개로 이제 홀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나 기축통화를 중심으로 외환 거래를 하면 그래서 이런 고민들을 안 해도 되기 때문에, 그죠? 중국이랑은 이 정도니까 일본이랑은 이 정도겠지라는 그런 힘든 구조를 안 거쳐도 되기 때문에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역할이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축통화 역할을 지속했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걸 가지고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이 난이도가 올라간 이유가 이 내용으로 풀어야 되지만 이 내용에 추가된 이야기들이 좀 더 있다라는 거죠. 천천히 볼게요. 자, 10번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윗글을 통해 답을 찾을 수 없는 질문은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자, 1번. 브레턴 우드 체제의 붕괴 이후에 달러화가 기축통화의 역할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너무 쉽죠? 여기에요. 뭐요? 규모의 경제 때문에. 혹시 규모의 경제가 뭔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살짝 설명을 해드리면, 이게 규모가 많아지면 더 경제적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볼펜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는요, 내가 스스로 볼펜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는 엄청난 돈이 필요해요. 이게 한 100억 들걸요? 왜요? 공장도 만들어야 되고 노동력도 있어야 되고
특허도 따야 되고. 그러니까 이 볼펜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100억인 거야. 그러니까 이 단가는 얼마예요? 100억인 거. 하지만 내가 이거를 100억 개를 만들어. 그럼 똑같이 100억을 투자하더라도 뭐예요? 이게 나누기 1이 되는 거죠. 1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는 사람, 즉 만드는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혹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단가가 낮아진다. 이 개념이 이제 규모의 경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적용이 되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물, 전기, 온난방 이런 것들이 국가에서 다 묶어서 공기업으로 하는 이유가 우리나라 전체를 하는 얘기가 하면 단가가 싸지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이거를 개인 사업체들이 나눠서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들 다 공장 따로 세워야 돼. 돈을 다 사야 돼. 그러다 보니까 그 단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민영화가 된다라는 얘기들은요, 전부 다 단가가 올라가는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그런 규모의 경제라는 개념을 조금 알 수 있으면 좋았고, 브레턴 체제 붕괴 이후에 세계 경제 위축에 대해 트리피는 어떤 전망을 했는가? 자, 이게 문제예요. 브레턴 체제 붕괴 이후에, 여기죠. 붕괴 이후. 세계 경제 위축에 대해 트리피는 어떤 전망을 했는가? 자, 이 전망이라는 키워드가 뭐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얘기 있었나 없었나? 이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여기서 2번 찍고 넘어가야 돼요. 근데 만약에 2번을 찍지 못했다? 그럼 글을 대충 읽은 거지. 나머지 글들 한번 볼까요? 브레턴 체제 이 사람은요, 지금 현재의 모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것뿐이에요. 얘는 이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안 되고 이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안 된다라는 구조를 했지, 이것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고 이것 때문에 조져지고 닉슨 쇼크가 일어나고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미래시는 제시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번 브레턴 우즈 체제에 미국 은행은 어떤 의무를 수행해야 했는가? 어떤 의무였어요? 요거죠. 1원수와 35달러 언제나 맞고환해줘야 된다. 이게 이제 문제의 시작이었고, 의무. 키워드까지 그대로 땁니다. 4번 브레턴 우즈 체제에서 국제 유동성의 역할한 것은 무엇인가? 이 역할 여기 있죠. 처음에는 금이었는데 이제는 뭐예요? 달러와 금이었다. 두 가지가 지우게 되었다. 브레턴 체제의 달러화의 신뢰도 하락의 원인은 무엇인가? 이거 역시도 충분히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어디에? 이 얘기죠. 위쪽에서도 충분히 제시가 되어 있어요. 여기 달러화가 뭐가 됐기 때문에, 과잉 공급이 됐기 때문에 신뢰도가 저하된다. 실제로 여기 나와 있죠. 적자가 누적되고 과잉 공급됐고 금 준비량이 급감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충분히 다 확인할 수 있었던 부분들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됐고요. 1번은 2번을 얼마나 빨리 체크를 하는가가 되게 중요한 이야기였습니다. 10번 보죠. 11번 보죠. 윗글을 바탕으로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자, 이 키워드가 항상 여러분들은 괴롭히죠. 이 추론. 그러니까 여기는 없다라는 거야. 이 얘기가 있으니까 이 가상의 상황에서 어떻게 흘러갈지를 여러분들이 생각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건데, 자, 1번부터 천천히 볼게요. 자, 닉슨 쇼크가 단행한 이후에 달러화의 고평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 달러화의 평가절하가 가능해졌다. 그러니까 일단은 인상부터 보시면 요게 포인트예요. 자, 이게 문제점이 뭐였어요? 자, 문제점을 한번 찾아보면 이쪽이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평가 절하와 평가 절상이었는데 이게 됐다 안 됐다? 안 됐다. 그래서 뭐다? 그래서 닉슨 쇼크를 당했다. 그래서 이게 됐으니까 여기에 있던 문제점이 이거를 통해서 해결이 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는 켄트였는데 이 변화를 통해서 여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캔이 돼버린 거죠. 이 구조를 통해서 충분히 우리가 이제 추론낼 수 있는 부분이었고요. 두 번째, 브레턴 우즈 체제에서 마르크화의 엔화의 투기적 수요가 증가한 것은 이들 통화의 뭐예요? 평가 절상을 예상했기 때문이다. 그렇잖아요. 자꾸 달러가 어떻게 돼? 달러의 가치가 자꾸 하락을 하니까 상대적으로 흑자를 했었던 이 엔화라든지 이런 마르크화들이 올라가기 때문에 자꾸 여기다 투자를 하려고 노력을 했다는 거지. 그 얘기가 어디였었을까요? 찾아보면 이쪽 부분이겠죠.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키워드를 찾아주시는 게 중요하겠고. 3번
금의 생산량 증가를 통해 국제 유동성 공급량의 증가는 트리핀 딜레마 상황을 완화시키는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 와, 이 문제를 보면서 제가 좀 감탄을 했는데 이게 찐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방향인데 이 얘기가 없어요. 숨어져 있단 말이에요. 지금 문제가 되는 이유는 뭐예요? 금은 고정이 되어 있는데 달러 35달러가 이게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는데 뭐만 자꾸 떨어지는 거야. 왜 이렇게 커? 이게 여기에 가치가 자꾸 떨어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단 말이죠. 그러면 이 달러의 가치를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다른 방법이 뭐예요? 이 금 1달러의 가치를 바꾸는 것도 역할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금 생산량 증가를 한다라는 건 금이 생산이 많아진다라는 거. 즉 뭐예요?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즉 달러의 가치가 떨어졌으니까 금의 가치도 어떻게 하면 떨어뜨리게 되면 지금 이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얘기가 없어요. 하지만 이 얘기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달러와 금 그리고 이 수요량에 관한 희소성 그리고 가치의 변화 이런 것들의 기본적인 경제 상식들은 갖고 있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쉬운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자 트리핀 딜레마는 달러화를 통한 국제 유동성 공급을 중단할 수도 없고 공급량을 무제한 늘릴 수도 없는 상황을 말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문제점이 여기서 등장하죠. 다 했었던 얘기입니다. 여기네요. 그죠? 실제로 그리고 이제 이분법적인 이런 구조가 만들어졌을 때 언제나 문제가 다시 한번 출제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를 다른 키워드로 바꿔서 정리하는 이 수능의 트렌드 역시도 지속되고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자, 5번 볼게요. 브레턴우즈 체제에서 마르크화가 달러화에 대해서 평가절상이 되면 같은 금액으로 마르크화로 구입 가능한 금의 양은 감소한다. 자, 이것도 정말 중요하죠. 자, 결국은 이 답이 5번이 되게 되는데 자, 천천히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마르크화가 달러화에 비해 평가절상이 됐어요. 그래서 자, 똑같아요. 1달러에 헷갈린가? 35달러로 기준을 해볼까요? 자, 35달러 그리고 1온스였죠. 그리고 얘를 마르크스화를 뭐 가상의 단위인 3,500 마르크화였다고 해봅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봅시다. 그런데 달러화에 대해 평가가 절상됐어요. 즉 얘의 가치가 마르크화에 대한 가치가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 35달러를 사는 데 있어서 3,500 마르크화만큼 안 줘도 되는 거야. 예전에는 3,500 마르크화를 줘야 됐는데 35달러가 아니라 이제 얼마를 주면 돼요? 이거보다는 낮은 2,000 마르크 정도만 줘도 충분히 35달러를 바꿀 수가 있게 돼 버린 거죠. 그러니까 더 많은 금을 그죠? 그렇게 되면 더 많은 금을 살 수 있게 되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좀 극단적인 예시지만 좀 글자를 수치를 좀 바꿔보면 얘가 3,500 마르크화로 됐다고 쳐봅시다. 10배만 떴네요. 그럼 예전에는 몇 개 살 수 있었던 거를 이 35달러를 샀을 때 한 개 살 수 있었던 게 몇 개를 살 수 있게 돼버리는 거예요? 10개를 살 수 있게 됐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금 보유량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같은 금액의 마르크화를 구입할 수 있는 금의 양은 어떻게 돼요? 늘어나야 되는데 반대를 치고 있죠. 문제를 출제하는 원리를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이제 5번이 틀렸다. 그래서 수능에서도 문제를 출제하는 의도, 출제 방향, 출제 방식, 문제를 만드는 방식 상승인데 이거를 비틀어서 뭘 한다? 감소한다. 그러니까 이게 원리만 정확하게 알면 이 문제를 뽑아내는 데 있어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좋은 문제죠. 근데 요 사고가 이 글을 통해서 충분히 뽑아낼 수 있었나? 그거는 사실 좀 그래요. 뭐랄까, 저도 그런 배경 지식에 대해서 되게 회의적인 사람이었는데 그거 할 바에야 글을 더 꼼꼼하게 읽을 시간이 더 중요하다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냥 너무 불친절해요. 그러니까 이 정도 경제 상식 혹은 사고 능력은 갖고 와야 된다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문제였다라고 볼 수 있죠. 특히나 이런 3번이나 이런 5번 같은 문제가 진짜 어려운 거예요. 나머지는 사실 여기서 충분히 뽑아낼 수 있었거든요. 3번이나 5번 같은 거를 답을 만드는 이 사고방식 있죠. 이 흐름 이건 여기서 없어요. 어디서 갖고 왔었어야 되냐? EBS에서 이 부분이 언급이 돼요. 소재가. 그럼 이 소재 언급된 걸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해야 돼요. 그리고 공부를 하고 이해를 한 상태에서 여기를 다 가서 써야 된다는 거지. 어려운 문제입니다. 실제로. 아주 어렵죠. 그럼 좀 더 가볼까요? 자, 미국을 포함한 세 국가가 존재하고 각각 다른 통화를 사용할 때 기억과 디귿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볼까요? 기억은 자동적으로 결정되는 환율의 가지수는 금의 가치를 고정한 국가수 하나보다 적다. 이제 개수 문제가 나오는데 이게 단순히 개수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추론 능력이에요. 아주 놀랍게도 이거는 다 줍니다. 근데 이제 이해를 베이스로 해야 되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데 자, 첫 번째가 이제 금 본위제. 그리고 니은이 브레턴 우즈. 자, 디귿이 기축통화 없음. 그죠? 얘는 금을 기준으로 다 모든 것들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브레턴 우즈는 금에다가 달러까지 고정을 한 다음에 다른 사람 만드는 거고요. 여기는 기준이 없죠. 자, 그럼 볼게요. 자, 1번. 기억에서 자동적으로 결정되는 환율의 가지수는 금의 자국 통화의 가치를 고정한 국가수보다 하나 적다. 적을 수가 없어요. 왜일까요? 자, 똑같은 말이거든요. 자동적으로 결정되는 환율의 가지수. 뭘 해요? 자, 금 1에 내가 1,000원을 쳤어요. 그죠? 그리고 100엔 쳐요. 일본이죠. 그리고 1달러 쳐요. 그죠? 그러면 100원에 얼마예요? 1달러예요. 100원에 100엔이에요. 1달러에 100엔인 거거든요. 그죠? 그럼 가지수가 이렇게 자동으로 만들어지는데 금의 자국 통화에 가진 국가수보다 하나가 적을 수가 없어요. 왜? 똑같거든요. 같다. 근데 이 부분이 문제가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요. 얘 때문에 그래요. 하나가 적으려면 얘가 사라져야 돼요. 왜? 달러는 여기 있으면 안 돼. 달러가 여기로 가거든. 그럼 무조건 달러도 뭐 했음에도 불구하고 금에 고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수가 하나 줄어요. 그것 때문에 이 기억과 니은의 차이 때문에 1번이 등장을 하는데 결국은 같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자, 2번 볼까요? 니은이 붕괴된 이후에도 브레턴 우즈가 없어지고 달러화가 기축통화라면 니은에 비해 교차 환율의 가지수는 적어진다. 자, 이것도 정말 말이 안 되는 게 자, 교차 환율의 가지수는 적어지는 게 아니라 여전히 뭐이기 때문에 기축통화라는 게 유지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역시도 뭐예요? 같다 해. 이미 달러랑 금이랑 고정이 되어 있다는 사실이 변하지 않거든요. 유지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변화가 없는데 그렇지 않죠. 지금 없어진 건 뭐예요? 의무가 없어진 거죠. 교체를 해야 되는 의무가. 그 다음 볼까요? 디귿에서 국가수가 하나씩 증가할 때마다 환율의 전체 가지수도 증가한다라고 얘기했는데 하나가 아니에요. 자, 2개 있었죠? 그럼 A와 B지. 그러면 1개예요. 그죠? 그럼 3개가 만들어졌다고 칩시다. 그러면 AB, AC, BC예요. 하나 늘었는데 몇 개 늘었어요? 2개 늘었죠. 3개 됐죠. 2개 늘었잖아요. 벌써 틀렸습니다. 4개 되면 어떻게 될까요? AB, AC, AD. 그죠? 그 다음에 BC, BD. 그죠? 그 다음에 CD.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개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만 넣는 게 아니라 더 많이 넣는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자, 기억에서 니은으로 바뀌면 자동적으로 자동적으로 결정되는 환율의 가지수가 많아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동적으로 결정되는 환율의 가지수는 많아지지 않습니다. 기억에서 니은 이 고정이 되는 게 뭐이기 때문에 금에서 이 달러 이걸 원래 결정을 했었어야 되죠. 이 금 본위제에서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결정되는 환율의 단위수가 적어지게 되겠죠. 그죠? 다음 5번 볼게요. 5번 이제 답이 5번이 되는데, 그러니까 왜 5번이었는지 보시면 되는데, 자 니은의 교차 환율의 가지수는 디귿에서 생기는 환율의 가지수보다 적다. 그러니까 너무 당연한 얘기고, 이 얘기도 정말 잘 낸 문제가 뭐냐면 이거에 대한 본질을 물어보고 있는 거야. 이게 붕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유지가 된 이유가 뭐였어요? 규모의 경제. 즉 전부 다 뭐야? 효율적이라는 거야. 없을 때는 짝지은 많은 수만큼만 생기는데, 그러나 기축동화를 중심으로 거래를 하면 이게 뭐하기 때문에 줄어들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때가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효율적이라는 건 그 수가 적다라는 말과 동일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이때보다 이게 훨씬 더 괜찮다. 그래서 5번을 찍어내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었다라는 거죠. 정말 좋은 문제예요, 이런 문제들은. 근데 이제 좀 물리적으로 조금 이런 것들을 보면은, 자 디귿에서는 뭐예요? 짝짓는 경우의 수만큼 가지수가 생긴다라는 거야. 그래서 두 명일 때 아까 봤잖아. 두 명일 때는 한 개. 그죠? A, B, C일 때는 세 개. 그죠? A, B, C, D 했을 때는 6개가 우리가 나오는 거 봤잖아요. 그죠? 근데 교차 환율의 가지수라고 이야기했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달러를 기준으로 A 잡고, 달러를 기준으로 B 잡고, 달러를 기준으로 C를 잡잖아요. 그럼 3개가 끝이 납니다. 근데 이때는 한 개. 그죠? 2개일 때는 2개. 3개일 때는 3개예요. 왜? 이 달러를 기준으로 C 달러 A가 돼버리기 때문에 또 새로운 A, C를 만들 필요가 없다라는 거지. 그죠? 그래서 5번이 답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훨씬 더 효율적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문제 자체는 그렇게 난이도가 높지 않았는데 5번 자체는 전체적인 이 액팅을 시간 내에 할 수 있느냐가 되게 중요했던 이야기죠. 자, 대망의 4번.